피해 성장이 있다면 마음 성장이 있고요. 돈에 대한 성장이 있고 관계에 대한 성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40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키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때가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. 본격적으로 차 종류도 다르고요, 사는 아파트도 다르고요, 그 다음에 연봉도 달라져요. 심지어 외모도 달라요. 배우자도 달라요. 자식도 달라요. 모든 게 다 이제 비교 현장 속에서 저절로 역동이 생겨나는 나이예요.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떨어졌던 그 자존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다 생겨나고, 인생이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, 그럼 나 혼자 억울하면 괜찮은데 배우자도 억울하다고 울고 막 그래요.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. 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, 더 좋은 차를, 더 좋은 집을 제공하지 못할까, 이런 생각도 들고, 말 못하는 어린이는 모르겠는데 애들도 커가지고 왜 옆집은, 왜 저 집은 뭐 이러면서 애들이 비교를 해나가고,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? 어떤 사람들일까요? 그런 사람이 있어요.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얘기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. 흔들리는데 더 흔들리지만 않게 살자.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단단하게만 사는 것 같아서 나만 굉장히 그 작은 비바람 속에서도 내 혼자 펄럭거리고 낭떠러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. 되게 고독해서 그래요. 저는 이 40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, 흔들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로, 저는 친구들 망을 좀 잘 확대했으면 좋겠어요. 좀 단단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보통 40대 되잖아요. 만나는 친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. 동창회가 됐건, 동창회도 나오는 놈만 나와요. 이미 좀 어렵거나, 혹은 우리 중에 아니다 싶은 애들이 이미 안 나오고 있거나, 아니면 영 아니다 싶은 애들만 모여 있거나, 둘 중에 하나거든요. 나와 함께 가끔씩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이런 친구들도 보면 늘 정해져 있어요. 나는 별로 뭐 친구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분들은 대신 다른 친구가 있어요. 음악이란 친구가 있든지, 아니면 취미란 친구가 있든지, 가족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우리가 40이 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위치를 향해 가면서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. 우리가 그 페루 같은 데 보면 콘돌 같은 이 새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 위로 쫙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, 그 새파란 하늘에 그 콘돌이 혼자서 마치 하늘을 장악하듯이 하늘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배를 채울 먹이를 바라보고, 거기 온 관광객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 수 아래껏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을 볼 수 있는데, 저는 40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멋진 몸에, 멋진 사회적 지위에 아직은 퇴직이 멀어서 더 이상 아주 큰 불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.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너무나도 많은 이 40대가 자기의 삶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40대를 꿈꿔서는 안 되고요. 그래도 덜 흔들리는 방법을 찾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우린 흔들립니다.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서 있는 거는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.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. 이 내 몸이, 양쪽 다리가, 양쪽 팔이, 내 목이, 내 등이 일괄 나의 균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.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긴장된 상태가 내 균형점을 가지고 서 있는 상태거든요. 요새는 밸런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40이 가질 수 있는 밸런스는 어떤 것인지 안다면 어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40, 덜 흔들리는 40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흔들리지 않는 그 40의 균형점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?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관계라고 하는 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.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이미 벌써 40이면 결혼한 지 보통 몇 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또 40이 넘었다면 아이가 있어도 조금 컸을 가능성이 꽤 있고, 내가 40이 넘었다면 사회에서, 곧 직장에서도 중간 이상의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내가 돈으로 치자면 약간은 모아둘 가능성이 꽤 높고, 더 모으고 싶으니까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. 관계라고 하는 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마찬가지로 돈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직책도 내가 지금 딱 그 승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자녀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균형 찾기, 또 균형 감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배우자하고도 좀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. 또 내 파트너하고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. 우리가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뭐 강의도 듣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. 저는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라고 말씀드려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. 대신에 이제 관계 관련돼서 우리가 40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나이 들기도 하고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 어른의 자태를 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.
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많이 듣는 강의 중에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들 사귀고 이 좋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손절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40대는 손절하지 마세요. 40대는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에요. 내 부모의 장례를 함께.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건 둘이 하는 것 같죠. 하객들이 하는 것 같죠. 그 주위에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가능할 때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. 온 사회가 이 결혼에 참여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. 나와 내 가족이 하는 장례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하는 장례뿐만 아니라 거기 온 조문객들이 다 같이 하는 장례고요. 그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함께하는 이 사회 인프라가 이 장례를 함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과의례라고 부르는 거예요. 이 통과의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. 나라는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. 내가 서 있는 이 집,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차,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아스팔트, 내가 가른 거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이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. 모든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는 거를 시간 지나면서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다 관계입니다.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가스라이팅, 그루밍 뭐 이런 악마들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관계지 우리가 뭐 손절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. 다만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. 그냥 불편한 사회람 있으면 그냥 지켜보세요. 쟤는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.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그냥 두시면 돼요. 내가 볼 때는 그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한심하고 다음 생에도 얘랑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또아리가 있어요. 또아리. 뱀이 또아리를 들잖아요. 옛날에 어머니들은 머릿속에 이 또아리를 얹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올렸어요. 그거 없잖아요.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서 없앨 것 같잖아요. 그거 없으면 이 물건을 올릴 수가 없어요. 스마트폰 있잖아요. 장비 하나만 고장나도 이거 안 돌아가요. 인생에 누가 나에게 회방을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우리가 친한 사람들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. 회방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. 이 사람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똑똑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.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주요한 인물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전 똑똑한 아이들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양육하세요. 삐딱하게 뭐 잘못된 애들이 걔네들 한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이 사회는 미꾸라지를 관리해야 돼요.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회를 이 물을 흐리는 겁니다. 이 미꾸라지를 미꾸라지로 보면 안 돼요. 관리 대상이고 잘 살펴가지고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는 거.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40이 되면 누가 미꾸라지인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한눈에 보입니다. 때로는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 거예요.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관리할 때는 미운 사람을 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미운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미운 사람이 물론 내 상사면 그건 다 그 사람은 내가 싫으나 좋으나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러나 진짜 나에게 위기가 되고 나에게 위험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내 동료이거나 내 후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어차피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싫거나 좋거나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의외의 복병이 내 인생에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.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지만 40대에는 특별히 관계의 밸런스를 굉장히 신경 쓰시길 권해드리고요.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직업도 모색하게 될 겁니다. 돈에 대한 밸런스도 너무 중요해요. 소비하고 지출,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40대에는 재정상담 꼭 받으라고 얘기해요. 재정상담이라는 게 보험 들으세요. 이게 아니에요. 재정상담사가 따로 있어요. 옛날에는 이 보험업계에서 재정상담만 따로 이 자격증도 막 발행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. 최근에 몇몇 보험사들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정상담사 그 교육도 다시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.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. 새로운 재정상담사 교육이 막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. 재정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 버니 네가 얼마 쓰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. 전체 내가 버는 돈을 쫙 펼쳐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생애를 전반을 봤을 때 요거 몇 프로는 요 정도 뭐 요거는 뭐 보험으로 요거는 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서 쭉 안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관리 집사인 거예요. 집사가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거기에 대한 여러 컨설팅 같은 거 해주거든요. 얼마나 좋아요. 옛날에 40대가 다 과외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컨설팅 받으면 성장했는데 왜 돈 컨설팅은 안 받아요? 이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.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벌써 부자지.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일수록 저는 컨설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당연히 받고 있고요.
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재정 관리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도 비율에 따라서 내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밸런스를 전문가가 맞춰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한 번쯤 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마흔이 되면 저는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성장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거.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40이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피가 안 마른 나이예요.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나이예요. 우리가 키의 성장이 있다면 마음 성장이 있고요. 돈에 대한 성장이 있고 관계에 대한 성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40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키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때가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. 본격적으로 차 종류도 다르고요. 사는 아파트도 다르고요. 그다음에 연봉도 달라져요. 심지어 외모도 달라요. 배우자도 달라요. 자식도 달라요. 모든 게 다 이제 비교 현장 속에서 저절로 역동이 생겨나는 나이예요.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떨어졌던 그 자존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다 생겨나고 인생이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럼 나 혼자 억울하면 괜찮은데 배우자도 억울하다고 울고 막 그래요.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. 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, 더 좋은 차를, 더 좋은 집을 제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 못하는 어린이는 모르겠는데 애들도 커가지고 왜 옆집은 왜 저 집은 뭐 이러면서 애들이 비교를 해나가고 그러면 그 모든 돌을 다 맞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마저 돌을 던지게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.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를 일으키거나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데 술 마셔봐야 결국은 내 몸만 망가지는 거거든요.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. 성장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야 돼요. 40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막 다니더라고요. 스터디 그룹도 가고 그다음에 러닝도 가고 뭐 크로스핏 뭐 이런 것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많이 하더구만요.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자기가 좋아하는 게 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계속 바뀌고 뭐 사람이 동사인데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동사죠. 바람 피우는 거 말고는 저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생에 일종의 환기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.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거예요. 나를 위한 취미를 한두 가지 가지면서 집안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내 월급의 1% 정도까지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꼭 독서하라고 말씀드려요.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. 얼굴을 봐도 20세기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20세기라는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21세기는 IT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요. 이 활자의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연필로 그렇게 우리의 성장과 지금까지 성공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.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. 저는 책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안에서 내가 20세기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내 삶에 추구하고 만들고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누가 나를 일으켜줍니까?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요. 내 자존감은 뭐 자신 있다 이런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. 내 안쪽에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주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, 안쪽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음의 품 같은 거예요.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작은데 운동장은 풀가끔은 넓어지는 거거든요. 그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일명 어른의 마음과 어른의 태도와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망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결국 20%에서 30%밖에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심리학에 보면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학습곡선과 망각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거예요. 결국은 뭘 학습했을 때 얼마나 남고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30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읽고 이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이제 100%가 되는 거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딱 정해놓고 마치 학원 가듯이 옛날 우리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40대가 학원 옛날에 다녔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그렇게 40대 50대들이 그렇게 또 그렇게 노량진을 댕긴다 하더라고요.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노량진을 가지 않더라도 책 한 권 딱 꺼내가지고 10페이지 정도만 읽고요.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.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잖아요. 이거 한 3개월만 해보잖아요.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. 제가 아침마다 그 아침 학교라는 걸 합니다.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이제 멤버십으로 해서 150명 그 받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. 이분들 진짜 빡세게 공부합니다. 저는 뭐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으니까. 근데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 과제도 엄청나게 내주거든요. 과제 안 하면 전 내쫓아요. 돈 냈어도 소용없어요. 약정서 받고요. 과제 안 하면 내보낸다. 못 들어오게 해요.
아주 냉혈한이죠. 그 정도의 그 열정 없이는 돈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.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. 그 과제가 뭐냐. 일주일에 한 번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는 거. 학기별로 진행하는데 한 학기만 했겠습니까? 제가 사전사고 검사했어요. 자존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, 분화도 이런 거 다 검사했는데 다 높아졌어요. 정말 빠짐없이. 너무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러겠다 싶지만 이 과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주관식 답변에 다 썼더라고요. 저는 진짜 인정해요. 나를 일으켜주는 건 아무도 없을 뿐더러 내 공허한 마음은 40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 공허함의 그 구멍이 커져요. 그러니까 자꾸 이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길 기다리고 이 공허함을 뭐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소해 줄까 막 이리저리 방황한 듯이 찾아다니는데 파랑새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서점과 도서관 그 우리 활자의 시대에 성장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그 줄과 줄 사이에 행과 행 사이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많은 그 기쁨의 그 단물들을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가면서 가장 쉬운 영상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책을 한번 다시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.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? 어려운 일을 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.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영상을 통해서 시간 흘러가면서 왜 나는 공허한가를 묻지 마시고요.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의외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그 공간이 공허함을 채울 거다. 저는 확신합니다.